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 군인 출신이죠. 이 사람이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나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드 배치고 하나는 이 북한 정보 공유입니다. 자, 북한 정보 공유라는 부분은 이 한미 여기에 일본까지 포함한 긴밀한 대북 정보 공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이 사실상 이 플린 보좌관 내정자가 이야기한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은 한미일 간의 원활한 대북 정보 공조 시스템을 만들려는 미국의 강력한 권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천안문 광장에 막루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에 미국의 최후 통첩성 경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뭐 감추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불쾌했죠. 한국 쪽에 전달했습니다. 연말까지 일본하고의 과거사 문제 매듭 지어라.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라. 우리가 한미일 간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응하려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공조해야 되는데 당신 한국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드는 어쩔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북한이 그때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항복하고 한 거지요.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이 제재 공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박통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냈다. 그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진실이고, 의도해서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던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고 할 수 없이 한 거죠. 지연제가 있었어요. 자, 플린 내정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고,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드 철회는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요, 문재인 후보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정하세요.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며 우리 군인들은 최고의 무기와 보호 장비를 갖추게 될 거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최고의 미사일 체계도 갖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최고의 보호 장비와 미사일 체계가 뭐겠습니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측의 최고의 장치는 사드라는 겁니다. 외교 소식 등은 최근 중국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압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사드를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정해졌어요. 이제 한국이 어쩔 건가만 결정해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라인이 플린 NSC 보좌관과 매티스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강성 군장성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사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날 이 플린 내정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쏟아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트럼프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비용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자락을 깔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 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20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확장적 억제 전략,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군사적 지원보다 더 확장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협의체를 북한의 핵 위기 이후에 이걸 만들었죠. 1차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미국의 전략 작산이라고 부르는 B2라든지 이런 핵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냥 정례적으로 가끔씩 온다라는, 이 정례적이란 말은
때가 되면 가끔씩 온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풀린 내정자를 만나는 이날 이 아까 말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열렸지만 A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못했고 한국은 상시 배치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 B-52, B-2, B 뭡니까 111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랜스라고 불리우는 신형 전략 폭격기 등 이런 것들을 상시 배치하는 데는 항상 한국을 전기 순찰 코스로 포함시킨다 말이 상시 배치입니다. 또 일부는 한국에 아예 그대로 두는 거겠죠. 괌에서 가끔씩 날라오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마다요. 엄청난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둔하는 그 부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무기나 각종 연료 비용부터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감시팀이 전부 동원돼야 되는 모니터 비용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트럼프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비용 지출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모두 부담해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좋아라고 이런 걸 해달라면 미국이 해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차기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 한국의 야당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철회 내지 유보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야당은 좀 더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한국의 대선 결과가 미국, 중국 사이의 갈등과 맞물려 버리면요. 한국은 이 속에서 작살이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중국은요, 이 사드를 빌미로 각종 무역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유커 의존도가 높은 유통업체는 물론 중국 매출이 높은,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차이나 포비아, 중국 공포증을 깊어가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롯데만 최근에 전방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한국에 제공했다라는 것과 맞물린 보복이라는 해석인데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은 이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한계를 지우는 리미테이션을 하는 이 명령을 발표한 이후 중국 기업들은 한류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즉 반한류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되 중국에 너무 비를 안 거슬리도록 대화를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중국의 유크의 화장품이나 면세점에서의 특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중국으로 경제적으로 쪼맨 재미를 봤다면 이제는 그 재미 볼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보를요.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과 안보를 가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솔직히 중국과 접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너댓 배 더 크지만은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다각화를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는 쪽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4년 동안에 중국에 아예 그냥 확고하게 종속되도록 경제 운운하면서 친중 일변도 정책을 펴었습니다. 자, 중국 기업이 자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씨를 말리려고 한다. 얼마 전 이 단행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 강화는 한국을 겨냥한 술책이다. 자, 지금까지 현지 설비 투자에 나섰는데 내년부터는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다. 이게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즉 현대나 기아 아니겠습니까? 관련 있는 이 회사의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 중국은요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가 성장기라서 한국이나 이런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이제 미국하고의 트러블이나 사드가 없더라도 중국 경제는 추락하는 마당에서 중국은 한국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준비는 항상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게 이제 사드로 핑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류 스타들이 뭐 광고를 못 찍고 방송을 중단하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과 관련된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일부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일부 연예인이나 일부 관련 산업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끌려갈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과 과거에 붙었을 때요, 2001년에 일본과 영토 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관세 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 휴대품에 대해서 특별 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고요. 또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도 특정한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만 아니라 관광 제한 등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과도 2000년에 제가 농림부 있을 때인데요, 중국산 마늘에 관세를 갖다가 한국 정부가 10배 올리자 중국 정부는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어쩌다 이래서 또 쓱 물러섰는데요. 이런 어떤 중국의 버릇은 절대 못 고치니까요. 중국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 내리는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은 이제 그 시작인 거고요. 사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중국이 이런 형태로 한국에 계속 시비를 걸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통관 거부라든지 이거 얼마나 악질적인 겁니까? 반등핑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수출에서는 2000년에 10.7%밖에 안 됐는데 작년 2015년에 26%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대기업들의, 한국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인정에 대해서 심사를 탈락시키기도 하고 치졸하게 장난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10월 한 달간 입국한 중국 관광객이 68만으로 전체 외국인 중에 43%에 속한다는 거, 외국인 관광객 중에요.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던 일본 관광객은 안 오고 또 서양 관광객들도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를요, 대화를 하니 사드 배치를 하지만이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권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이 살 수 있는 수단들을 다각화, 다변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중국하고 수교되기 전에요, 살았습니다. 초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국 없으면 죽는다. 지금도 없다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자, 외국계 정권사의 한 임원은요,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한국 경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